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하철도 무교 특별 대담 28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가을이 완연하고 다음 주면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들이 많으신데 선선한 날씨, 화창한 햇살에 마음들이 좀 연그렀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이 화창한 가을 날씨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죠,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에 우리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우리 국민들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주한미군의 문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 또 이것이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일과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를 포천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의 본질과 이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의 절박성 이렇게 잡았고요. 이 주제가 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지난 10수년 동안 주한미군 문제 또 소파 개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신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민변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종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네.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사건이. 간단하게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30일 저녁이죠. 오후 7시 30분경에 미 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인근에 있던 영로대교라고 합니다. 영로대교를 가던 SUV 차량이 미군 장갑차 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운전자를 포함한 50대 부부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로 이제 수구 언론들의 반응입니다만 음주 사고 냈는데 무슨 주한미군 책임을 따지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류의 보도가 있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매체에서는 2002년도죠.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어린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가 백주 대낮에 그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책임자 처벌은 없었습니다만 조금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녁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고 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군 측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 혹은 이후에 대책에 대한 언질 없이 한국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 난 직후에는 주한미군 주미 대사죠, 해리스 대사가 사과에 가까운 유감도 표명하고 또 미군이 한국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언론이 여론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잠잠해지니까 점차 이제 좀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망한 4분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시속 100km의 과속으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뭐 100% 이쪽 분들의 사망자분들의 과실인 거냐 그렇게 프레임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참 저는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 미선 효순 사건에 이렇게 좀 데자뷰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사망자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네. 그 사건이 가고 있어서 이것이 가령 미군이 관련되지 않은 일반 어떤 인들끼리 일어난 사고였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나타났던 쟁점은 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선 이소신 사건 이후 2003년도에 만들어진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란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동 중인 장갑차나 궤도 차량의 앞뒤로 칸보이 차량이라고 그러죠. 호위 차량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 있기 72시간 전에 자치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규정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캄캄한 밤에 거기 되게 밤에 뭐 이렇게 가로등도 별로 없는 지역인데 후미등도 거의 흐릿하게 돼 있고 차량 색깔도 국방등이라 거의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위 차량 없이 그게 시속 30km 정도로 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로는 일직선 도로고 평소에도 굉장히 차들이 빨리 달리는 도로에서 앞을 보지 제대로 이렇게 전방 지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72시간 전에 통지 전혀 없었고요. 만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호위 차량이 있었고 72시간 전에 통지가 돼서 주민들이 이 시간대에는 이 작전을 끝내고 가는 미군 궤도 차량이나 장갑 차량이 있다 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사고는 일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쪽에 음주운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과속했다고 하는 거, 이러면 어떻게 보면 뭐 쌍방 과실이 경합된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번 저는 그 한국 경찰의 수사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적어도 양쪽에 과실이 경합됐고 미군의 그런 소위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잘 준수했다고 그런다면 방지할 수도 있었던 미군의 과실이 있는 사건인데 그렇죠. 왜 이 가해 미군들에 대해서 신병 인도를 해서 적극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느냐.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미군 측의 신병 인도 도대체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추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사건 이런 초기에 이렇게 이 조사를 해야 실적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게 놓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뭔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점차 이게 묻히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이쪽 한국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과속 때문에 일어난 그냥 불행한 사고 묻혀버릴 이런 것들이 당초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미군들의 전 업무상 과실치사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쪽 과실이 좀 적지 않이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 미군들이 이렇게 치사 이런 그 과실로 인한 어떤 사망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미군들을 입건해서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지를 해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미선이 효순이 때처럼 피해자나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 사건이 재발되는 거. 이거 보면 우연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점들이. 그때도 이사단 소속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사단 소속이고 그때도 호위 차량이나 이렇게 72시간이나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고요. 그건 또 더구나 대낮에. 그렇죠. 오전 10시. 그러면 그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 합의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합의서가 지켜지도록 이렇게 감시하고 또 안 지킬 때 이걸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이런 식의 장치가 진짜 없다는 거죠. 그 좀 전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로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장갑차의 경우에는 후미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등이 후미등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0km로 달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았을 테고, 따라서 후미등이 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무게를 싣고 SUV 운전자들은 거의 볼 수 없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은폐가 목적인 장갑차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식별 장치라든지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다 라는 또 있고, 그 전에 우리가 도로교통 상식을 보면, 저도 이제 국도변에 저녁에 많이 운전을 합니다만, 여름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논에서 밭에서 이제 일하고 돌아가는 트랙터가 있어요. 아니면 경운기 할아버지들 몰고 돌아가시는데, 물론 이제 갓길 쪽으로 운전한다고 하지만 워낙 도로 폭이 보통 이제 2차선이죠. 왕복 2차선이 좁기 때문에 거의 근접해서 인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추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때 문제가 돼가지고 경운기 뒤에다가 다 뭐라 그러죠? 반짝이라고 그러죠? 반사판을 붙이게 돼 있고, 아니면 경광등을 경광봉이죠, 봉 붙여 다니는 경우도 많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장갑차가 아니더라도 국도변에서 특히나 야간 운행에 있어서는 이 상대방이 식별하도록 자기 스스로 이 표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의무가 되어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야기하셨듯이 2002년도에 끔찍한 사고가 났고, 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본국으로 사라지는 미군 가해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든 거 아닙니까?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조금의 개선도 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는 것 자체는 이 고의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누군가가.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미선이 효순 사건 때도 가해 미군들이 이 미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유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참 최초의 촛불, 그렇죠. 이 분노의 물결이 광화문을 덮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때 나왔던 4대 요구라는 게 이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부시 사과, 소파기력 요구였거든요. 어느 때보다 이 불평등 소파를 고쳐야 된다. 이 과연 한국 군인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 한국 군인이 이렇게 무죄 받고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는가,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8년이 지났지만 소파 본문 한 글자를 못 바꿨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미군 당국과 이제 한국 당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라든가 또 무슨 운영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구속력 없는 뭐 협의한다 이런 수사만 많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임시 미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땜질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위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2002년도 18년 전의 사고가 이렇게 다 재발되는 이런 근본 원인은 구속력 있는 소파 본문으로 결국 우리 한국 또 법령이 준수할 정도의 또 수준으로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그 공감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이 단순한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이런 이 불합리한 현실,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고도 항변할 데가 없는 현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얼마 전에 이 주한미군들 몇천 명이, 뭐 2천에서 3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해운대 일대를 아예 난장판으로 만든 그렇죠. 폭죽을 쏘고, 그것도 사람한테 쏘아서 부상을 일으키고, 음주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이 고발한 단체들 분들은 조사를 다 끝냈어요. 해운대 경찰서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고발인들은 왜 하겠습니까? 고발한 내용 확인해서 피고발인들 제대로 조사를 받기 위한.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사전 작업인데 피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이 미군 당국의 평택에 있는 캠프 홈프리 그 사령부에 그때 이
난동불이었던 미군들을 특정을 해달라. 누가 계급이 누구 이름이 누군지 모르니까 했는데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네. 주권 국가인데 예?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면 뭐 제대로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굴종하는 이런 것들이 잘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협의회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해봅시다 악수하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사람들이 노리는 건 그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제대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자, 지금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소파로 통하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 후차적인 문제 나중에 말미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소파란 도대체 무엇이고 현재 이 주한미군 특히 이제 한미 간에 체결된 주둔군 지휘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독소가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파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주한미군 주둔 지휘협정입니다.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이 지휘에 관한 협정이고 이제 국제 조약인 거죠.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는 어느 그 나라의 그 기지든 다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7, 8년도 이쯤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의 방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시혜를 베푸는 나라 이렇게 동맹군이기 때문에 약간 치해법권적인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러 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불편하고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식. 그리고 미군이 보기에 한국의 법은 아직 낙후돼 있어. 자기 나라 법을 이렇게 적용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미군한테 유리하게, 한국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불평등한 그렇죠. 구조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미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이렇게 뭐 살인 사건들, 교통사고, 뭐 강도 사건들, 뭐 교통 너무 많이 있었고요. 가장 끔찍하게 이제 기억되는 게 90년대 초에 윤구미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아유, 그렇죠. 그때 소파가 개정됐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에 용산기지 영안소에 근무하는 그 미군 맥팔랜드라는 그 부소장이 이게 뭡니까 이 방류해서는 안 되는 독약과도 같은 시체 포르말린 이것을 갖다가 무단 하수구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됐겠냐면서 그때 이제 또 한 번 소파 개정이 있었고요.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라는 영화에 그렇죠, 소재가 그렇죠. 되기도 했죠. 그 배경이 주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한국 소파가 두 차례 개정이 있었고 지금 여러 부분들 형사재판권, 그다음에 이제 뭐 민사 청구권,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뭐 출입국 관리 업무, 노동, 하여튼 관계되는 것들은 모두 다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종의 이제 이게 조약이라는 형태로 양국이 체결한 미군 그에 적용되는 이제 일종의 법인 거죠. 그렇죠. 법인데 가장 큰 문제는 무슨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가 제약돼 있다. 이런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소파에 보면 미군이 작전, 훈련과 관련된 이런 공무중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일시적 재판권을 미군이 가져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 없는 뭐 이렇게 그냥 자기 근무 끝나고 술집에서 놀다가 뭐 폭행이 일어났다. 서로 뭐 이렇게 좀 절도행위가 있었다. 이런 비공무중 사건들은 이제 한국 당국 일차적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상대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더라도 그 해당국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어요. 네. 특별히 자기가 꼭 해야 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문제는 이게 편면적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미국이 포기 요청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은 다 포기를 해왔어요. 네. 예, 역사가. 근데 미군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 공무중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포기 요청을 딱 한 번 했죠. 미선이 효소진 사건 때. 네. 워낙 여론에 이렇게 밀려서 그랬던 거죠. 밀려서 마지못해 포기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보기 좋게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미군 법정에서 미군들이 재판을 무죄 판결 받고 이제 애고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재판권을 갖고 있는 비공중 사건은 이것도 다 거의 포기해서 미군 당국이 이렇게 사법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공무중 사건들은 저쪽이 또 포기를 안 하니까 더더욱더 그렇고 이러니까 우리 재판권 어떤 그 이렇게 지배하에 놓이는 미군 어떤 그 범죄 사건이라는 게 거의 많지 않게 돼버리는 이런 게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미선이 소선식 때도 제일 국민들의 분노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야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왜 그 가해자는 이 처벌을 못하냐 왜 한국 법정에 세우지도 못하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공무중 사건이라 해도 피해자인 한국이 이제 사망하거나 중상해 같은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때는 한국 당국이 이 포기 요청을 하면은 뭐 호의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 포기를 무조건 하도록 이런 경우는 한국 당국도 이 포기 요청을 무조건 하게 되고 미군도 거기에 그 포기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한국 일적 재판권에 행사하는 것이 적어도 사법 주권 그리고 호의 평등한 관계 이런 걸 갖다가 만드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공무중인가 비공무중인가가 이렇게 좀 논란이 될 때, 이건 공무인가야? 이런 공무 증명을 누가 하게 돼 있냐면, 미군 장성이 발급한 공무 증명서로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그것도 참. 이건 그래서 이제. 거의 보안법 수준이죠.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공무라고 판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일본은 그 법원에 판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30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평택에 수갑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택에 이렇게 기지 주변 상가를 순찰하던 미군 헌병들이 주차 단속에 이제 항의하는 한국 상인들을 꿇어 눕혀서 이렇게 뒤에 수갑 채워가지고 강제로 연행해 갔던.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건 공무할 일 없는 거 아니냐. 비공무 사건으로 얘기했고 미군은 계속 공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소파에 이제 단위를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 일을 하면 이쪽에 또 한 단에서 또 심사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 한국 당국이 끝내 이 비공무중 사건이라는 주장을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 포기했는지 공무중 사건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도 알고 없이 나중에 좀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그 미군들은 또 다른 해외 미군 기지로 나가고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큰 문제고 또 하나는 한국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 이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체포하자마자 입건하자마자 우리가 신병을 갖다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개 범죄로 한정을 해놨어요. 12개 범죄 한해서만 기소 시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소 시에. 그러면 다른 사건들은 기소 시에도 신병을 인도받지 못하고 재판이 다 끝나서 재판이 확정되어야만이 교도소 수감 단계가 신병을 인도받는 거죠. 근데 안다시피 그 초동수사 예비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참 범죄 그 증거 인멸을 막고 실속 진실을 갖다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본은 지금 모든 범죄를 기소시에 신병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 봐도 이건 불평등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미군들의 범죄를 갖다가 한국 경찰이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포착을 해도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이분들 인적 사항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주한미군 예. 이분들은 예, 근데 이제 그 미군들은 소파에 그 뭡니까 미군 장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장성이 미군 장교가 올 때까지 그냥 이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조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신상조차도 밝히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미군 범죄의 경우야 이 고무적이든 비고무적이든 한국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 시간 구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초동수사 입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미군 장교가 입회하지 않는 뭐 피의자 미군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런 그 독소 조항도 저는 폐지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범죄의 경중 또는 이제 공무의 여하를 불문하고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 범죄를 저지른 혹은 사고를 친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사실상 이 조사하거나 구속하거나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전무하다. 그렇죠. 실제 그런 경우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도 우리 끔찍한 사고가 났는데도 결국 그 뭡니까 한국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미군들 조사를 못 해요. 미군들이 자기를 장교 올 때까지 진술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두거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은 야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이제 아리바이를 만들고 증거를 갖다가 뭐 인멸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죠. 이게 가령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 한국 수사 어떤 절차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냐.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이 소파의 이 형사재판 절차에는 뭔가 미군들한테는 어떤 좀 이렇게 좀 특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한국 법이 전면 적용되면 안 된다고 하는 약간 뭐 이렇게 좀 치해법권적인 뭐 약간 성역시하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 가지고 남아 있다고 봐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을 빌면 이런 게 바뀌어요. 주한미군이 신의 자식들인데 뭐 노터치 아닙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 방금 이제 그 자기들 장교가 오기 전까지 신원을 비롯한 어떤 진술도 거부하고 자기들이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 실제로 밀선이 교순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운전병과 통신병의 진술이 엇갈렸어요. 응? 운전병은 예를 들면 이제 이 통신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됐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친구는 정상적으로 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바로는 결국 통신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게 밝혀졌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사전에 사고 당시에도 사전은 아닙니다만 사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나 자기들끼리 재판을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도 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지가 충분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파의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형사재판권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세 가지 이 그 공무상으로 범죄가 저질러졌을 경우에 뭐 거의 사실상 자동 면죄부를 받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 경찰이 대부분 포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관행화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냐 아니냐를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장교가 한다. 네. 그리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로 다룰 수 있는 요건도 12개의 범죄, 무슨 이거 특가법도 아니고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고. 신병인도 시점이 그만큼 멀리 쫙 미뤄져 있는 거죠. 처음부터 신병을 확보해야 이제 어떤 증거 인멸도 막을 수 그러니까 있고. 이거는 뭐 범죄를 수사하는 기본 ABC 아닙니까? 예. 뭐 다 증거 치우고 난 다음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중학생들이 그 육중한 탱크에 깔려서 그 사진을 본 분들은 아마 뭐 끔찍해서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걸 현장에 두고 미군 장교가 올 때까지 뭐 껌을 딱딱 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이제 시신 그 뭡니까 판초 위로 덮고 덮었겠죠. 뭐 이런 아주 그 초보의 수순만
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길 가다가 짐승이 로드킬 당해도 거석대기는 덮어주겠죠. 예. 아무튼 이건 뭐 농담할 계절은 아닙니다만 우리 변호사님 소파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홍길동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부자를 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의 홍길동이 아니고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예.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비운의 홍길동, 범죄자를 범죄자로 부르지 못하고 범죄자를 우리 힘으로 우리 법으로 재판하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주권국가냐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홍길동의 서름이 지금 오늘날 되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실 이건 상식에 아주 어긋나는 일들이 버젓이 21세기 백주대낮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 일본 얘기 잠깐 하셨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주동군 지휘 협정을 맺은 나라가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전수조사를 다 하진 않았지만요. 적어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주일미군, 네. 또 뭐 나토, 뭐 이렇게 독일이죠. 네. 뭐 보충협정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불평등하고 아주 이렇게 일방적인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국력의 차이라고 해야 될지 또 뭐 예전에 소파 만들었을 때 그 민도 그리고 이 미국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차이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텐데 저는 이런 불평등한 소파가 뭐 어떻게 개정돼야 되나 그래서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소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겠죠. 이 국제조약을 이제 맺어서 규율을 할 필요는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이제 치해법권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시해를 베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법령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건 적어도 이제 국제법의 추세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맞지 맞습니다. 않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과연 우리한테 이제 뭐 우리 안보를 지켜주기만을 위해서 뭐 도움 뒤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 이제 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뭔가 패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소파도 곳곳에 있는 이 불평등한 독소 조항들이 과거 이렇게 동맹국으로서 시해를 베푸는 치해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조항들이 이제는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대등한 호혜평등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형평에 맞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재판권은 이제 사법 주권의 문제니까 우리나라 사법당국, 수사기관, 법원이 제대로 우리 국민과 똑같은 우리 주권을 행사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용산기지 오염 문제 같은 거 이런 건 결국 이제 우리 환경 주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온전돼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몇 년 전에 탄저균부터 최근에 이제 뭐 생화학무기 뭐 세계 실험실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검역 주권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전혀 반입해오는데 체크하고 컨트롤 안전장치가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래서 점차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소파가 개정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뭔가 미군들 하면 우리 법이 어떤 사각지대가 아니라 이제는 똑같이 헌법이 보호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과 이렇게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잠깐 지나가듯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고 싶은 거는 미선희 효순이 사건이나 이번 포천 장갑차 추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이고 네. 또 생명을 앗아간 사고였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